사망 시점은 약 5년 전 실종 당일로 추정됩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이불에 꽁꽁 쌓여 있었고 허리 부분에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끈은 중간에 끊어진 상태였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서 가라앉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끈이 약해졌고 이번 태풍 때 끊어지면서 떠올라 강물에 휩쓸려 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종 당일 밤 집에 있었던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르고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리고 며칠 쉬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내를 깨워서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한 형사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강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회색 벽, 낡은 책상, 형광등 불빛. 강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다는 강 형사의 말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5년 전으로 추정된다는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실종 당일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찾아다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고 했어요. 머리 뒤쪽을 강하게 부딪혀서 사망하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넘어지시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외부 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고사가 아니냐고 제가 물었을 때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첫째,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다행히 유실된 부분은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신은 이불에 꽁꽁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겹으로요. 강 형사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낡고 젖은 이불이었습니다. 5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둘째, 더 중요한 건 허리 부분에 묶인 끈이었습니다. 끈은 중간에 끊어져 있었지만 원래는 무거운 물체를 매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아마 돌이나 벽돌 같은 것을 묶어서 물에 가라앉혔던 것 같다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끈이 약해졌고 이번 역대급 태풍으로 인한 격렬한 물의 움직임으로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떠올랐고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동네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간 거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가라앉힌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제가 물었을 때 강 형사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어머님을 물속에 유기했다는 뜻이라고요. 자연사나 단순 사고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강 형사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실종 당일 집에는 누가 있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 있었고 저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다고 대답했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녁 식사 후에 주무시는 걸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마트에 잠깐 다녀왔는데 돌아왔을 때 어머님이 안 계셨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나갔냐는 질문에 아내는 10시쯤이라고 답했어요. 30분 정도 다녀왔다고요. 어느 마트였냐는 질문에는 동네 24시 마트라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영수증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고 아내는 버렸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카드 내역은 확인할 수 있겠다는 강 형사의 말에 아내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요. 집안이 어질러졌다거나 하는. 아내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안 계신 것만 이상했다고요. 어머님과 평소 관계는 어땠냐는 질문에 저는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인 제가 실종 당일 몇 시에 퇴근했냐고 물었습니다. 11시쯤 집에 도착했다고 답했고 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냐는 질문에 퇴근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강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요. 경찰서를 나와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말했어요. 저 형사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냥 절차상 물어보는 거라고 이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눈빛이 그랬다고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다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과 끈, 그리고 무거운 물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일주일 후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며 부부가 함께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강 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표정이 전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조사실에 앉아 강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종 당일 밤 10시쯤 마트에 다녀오셨다고 했죠? 어느 마트였냐는 질문에 아내는 동네 24시 마트라고 답했어요. 강 형사가 화면을 돌려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트 외관 사진이었어요. 맞냐고 물었고 아내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 형사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의 마트 입구 영상이라고 했어요. 영상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들어가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강 형사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럴 리 없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갔는데 혹시 다른 마트에 가신 건 아니냐는 질문에 아내는 아니라고, 거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고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영수증이 있겠다는 강 형사의 말에 아내는 버렸다고 대답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볼 수 있냐는 질문에 벌써 오래됐고 쓰레기는 진작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가 팔짱을 끼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정말 마트에 가셨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갔다고, 정말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 아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강 형사에게 말했어요. 강 형사는 자신도 그러길 바란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며 강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집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시골이라 CCTV가 많지 않지만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강 형사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의 CCTV라고 했어요. 주요 도로를 찍고 있다고요. 영상에는 비 오는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다면 이 도로를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어요. 다른 길은 모두 막다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찍혔냐고 제가 물었을 때 강 형사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이 도로를 지나간 노인은 없었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밖으로 안 나가신 건지 물었습니다. 강 형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머님은 집 밖으로 나가신 흔적이 없다고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발견되셨죠. 이불에 쌓여서 끈으로 묶여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강 형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서 어머님을 물속으로 옮긴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있었던 사람은 부인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를 의심하는 겁니까? 5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 강 형사도 그 점이 의아하다고 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다면 말을 멈추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숨기시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어머님을 찾고 싶었다고, 정말로요. 강 형사는 알겠다며 오늘은 이만하겠다고 했어요. 명함을 건네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차 안에서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의심한다고, 자신을 범인으로 본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위로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형사 눈빛을 봤다며 자신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마트에 간 기록이 없다고, CCTV에도 안 나왔다고, 작은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우리 동네로 왔어요. 이웃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슈퍼 아줌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물어보던데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어머니 사건 조사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이상하더라며 아줌마가 말했어요. 수진 씨랑 어머님 사이가 어땠냐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고 제가 물었을 때 아줌마는 좋았다고 했다고 답했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잘해줬냐고요. 근데 왜 그런 걸 묻냐며 의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찜찜했습니다. 저녁에 아내에게 경찰이 이웃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다들 뭐라고 했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머니 잘 모셨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됐다며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옆집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경찰이 어제 왔었다며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 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고 제가 묻자 아저씨는 5년 전 그날 밤 뒤뜰에서 소리 안 들었냐고 경찰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밤 비 오는데 뭔가 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였냐고 제가 물었을 때 아저씨는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차 문 여닫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다고요. 몇 시쯤이었냐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10시나 11시쯤이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난다면서요.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이 혹시 그날 밤 수진 씨가 차 끌고 나간 거 못 봤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못 봤다고 소리만 들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거 있냐며 아저씨가 물었어요. 경찰이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뒤뜰에서 소리, 차 소리. 저는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려 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밤새 어머니를 찾아다녔죠. 그날 밤 아내가 차를 끌고 나갔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내는 마트에 갔다가 온 거야. 그것도 걸어서. 아, 그런데 마트 CCTV에는 안 나왔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일주일 후 경찰이 수색 영장을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절차상 필요하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강 형사를 포함해서 4명의 경찰관이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다고,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방마다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경찰관이 뭔가를 들고 강 형사에게 갔어요. 강 형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닐봉지에 든 옷가지였어요. 오래되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고 어디서 나왔냐는 질문에 경찰관은 부인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고 답했어요. 다른 옷들 뒤에 숨겨져 있었다고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 형사가 옷을 살펴보더니 루미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혈흔 반응을 확인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 옷에 핏자국이 있을 수 있다고. 세탁을 했어도 루미놀 반응은 나타난다고요. 강 형사가 아내를 쳐다보며 이 옷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옷이라고 답했어요. 왜 옷장 깊숙이 숨겨놓았냐는 질문에 아내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안 입는 옷이라서라고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안 버리고 깊숙이 보관하고 계셨다는 강 형사의 말에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들은 뒤뜰도 조사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토양 샘플을 채취했어요. 여기 토양도 가져가서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뒤뜰을 왜 조사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혹시 모르니까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색이 끝나고 경찰들이 돌아간 후 집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진 옷, 혈흔 검사. 이게 다 무슨 의미지?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강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5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저는 차를 경찰서로 가져갔어요. 기술팀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5년 전 기록은 이미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용량이 차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찾은 건지 제가 물었을 때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록은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목적지 기록 말이냐고 제가 확인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과 함께 기술팀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5년 전 10월 중순 밤 10시경의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주소가 떠 있었어요. 저는 주소를 확인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저수지였습니다. 강 형사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날 밤 누가 저수지에 갔을까요? 저는 회사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다녀오신 건지 묻는 강 형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수지,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마트만 다녀온 거냐고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차 내비게이션에 저수지 기록이 남아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경에 저수지에 간 기록이 있다고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를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5년 동안 우리 차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적 없다고 제가 답했을 때 아내는 그럼 고장이거나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답했어요.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내는 정말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든 증거가 아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트 CCTV에 없는 모습, 카드 사용 내역 없음, 옷장에 숨겨진 옷,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그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찾아다녔던 모습. 연기였을까? 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걸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강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갔어요. 아내는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옷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물었을 때 혈흔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요. 그게 어머니 피인지 제가 물었을 때 DNA 검사 결과 어머님의 혈액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뒤뜰 토양에서도 어머님의 DNA가 검출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시신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 형사가 설명했어요. 강 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뭘 인정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부인이 어머님을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강 형사는 증거가 모두 그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게 다 연기였냐고 물었습니다. 강 형사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5년 동안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내일 부인을 소환하겠다는 강 형사의 말에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응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경찰이 뭐라고 했냐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되물었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강 형사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 계시냐며 조사를 위해 동행해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는 경찰관들을 따라 나갔어요. 아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 5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녔던 아내, 그 아내가 정말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지난 5년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를 찾아다니던 날들, 아내와 함께 전단지를 붙이던 날들, 이웃들이 아내를 칭찬하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5년 동안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요.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내는? 하지만 비는 오히려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어머니를 수면 위로 떠올렸고 강물은 어머니를 하수처리장까지 데려왔습니다. 5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죠. 제 아내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